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 월요일에는 생생한 경제 이슈들을 전달해 드립니다. 경제저널. 오늘은 홍승재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역 지침이 좀 완화되면서 이 부사장님을 이제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이거 보여드릴 수 없는데 스튜디오 안에는 또 이 대면이 쉽지 않도록 유리 아크릴판이 놓여 있습니다. 네. 예. 약간의 또 장벽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청취자님들과 또 이 장벽은 느껴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국회에서 이제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텐데 7조 8천억 원 그 쓰임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 과연 언제 받을지 또 어떨 때 받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이제 대상이 네. 한 58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소상공인, 또 고용 취약계층, 또 저소득층, 네. 또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도 이제 지원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누가 어떻게 지원을 받고 누구는 안 되는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예. 네. 뭐 방송과 사실 신문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예. 이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 PC방 등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되면은 최대 200만 원까지 가고요. 지원이 되는데 이 소상공인은 지금 현재 그 뭐랄까요. 1인당 100만 원까지 연매출 4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예. 아까 업종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카페 같은 부분은 본사 직영하는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그 가맹점 비율이 높은 데는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규모 카페로 영업을 했던 데는 영업 제한을 안 했거든요. 이런 데는 맞습니다. 예.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도 피해는 봤는데. 네, 피해는 봤죠.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들도 있잖아요. 예. 그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느냐 이거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6, 7월 달에 평균 매출보다 8월이 좀 매출이 더 줄고 있으면은 그걸 잘 그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지금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좀 지원을 지난번보다는 선별적이고 그래서 이제 지원 금 종류도 다양하고 분야별로 지원 기준도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따져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초동생 같은 아동을 특별히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도 지금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고 예. 또 13세 이상 되면 통신비를 지금 2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이제 준다는 거죠. 13세 이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감성주점,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네네네. 또 유흥주점은 이제 또 빠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참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허가를 받을 때 그게 나 있는 거니까요. 그 예. 구분해서 나 있으니까 아마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게 그 감성주점인지 단란주점인지 이걸 이제 본인이 아실 거고요.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져 있는 반면에 유흥주점과 콜라테가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란주점은 PC방이나 노래방 등 다른 고위험 시설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소상공인 업종이 또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 좀 자산이 있는 경우인데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 같은 경우는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는 이제 부동산 네네.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는 이제 통신비를 이제 13세 이상 일괄적으로 이제 2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물론 국회 또 처리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을 있을 거죠. 것 같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명이 이제 폰을 여러 개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는 한 대만 받게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전 국민 대상이면서도 본인 대상이 돼야 되는데 법인폰 들고 다니는 계신 분들 꽤 있잖아요. 예. 그런 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 본인 명의로 이제
바꾸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2만 원보다 낮은 요금제를 쓰고 있다면 2만 원을 채울 때까지 혜택을 2월에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5천 원짜리 요금제면 넉 달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뜨거운데 네네. 부사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스마트폰 들고 있지 않은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 지원해 준다면 나쁠 건 없지만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이 돈이 지금 다 모으면 한 9천억 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데 아마 10월 달에 비용이 나올 때 9월분이 이제 거기서 차감이 돼서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돈에 10월 명세서가 나올 때. 네네네. 예. 그 나머지 돈 본인한테 부과는 안 하지만 이게 이제 그 통신사업자한테 나갈 거라고요. 근데 이 돈을 좀 다른 데 쓰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창업을 하는 그런 젊은 층들한테 와이파이 시설비를 투자를 해준다든가 이런 데 해주면 좋지 2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이게 거의 느낌이 오겠느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아마 추경을 잡을 때 비목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이 좀 일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기가 워낙 이제 침체돼 있었잖아요.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네네네.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운데 김영란법의 한도를 이제 한시적으로 좀 풀었습니다. 추석 네네. 선물 같은 경우에. 예.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통업계라든가 일반 지금 소비 쪽에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까 예. 한시적으로 풀어줬어요. 그렇지만 법의 취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길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다 보니까 이 한도 책정에 대한 이 유연성을 너무 갖게 되면은 법의 취지가 좀 무색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중요하지만 법이 갖고 있는 법 정신을 유지하는 선에서 한시적으로 좀 풀어주는 그 방법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게 해석이 되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2차 재난지원금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전체에게 줄지 선별적으로 줄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계속 사실 반대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한테 액수가 적더라도 네.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 네. 결국 정부 여당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이 선별적인 더 어려운 분들에게 좀 맞춤형으로 더 드려야 된다. 이런 쪽은 의견이 정리가 됐는데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이제 얘기한 걸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교육이 좀 해주세요. 예.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성남시도 그렇고 인천시도 조금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정부가 전체 돈이 여유가 있으면 다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재정의 이 부채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고 이 빚이라고 하는 게 다음 세대에 다 넘어가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나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선별 지원으로 그런 걸 택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서 지방 정부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물론 그 뒤에 이제 정치 경제학적인 어떤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 모르겠으나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는 지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다 돈이 드는 문제다 보니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을 주면은 한 1조 3천억 정도 돈이 든다고 그래요. 1조 3천억. 예. 근데 그거를 재원 자체가 그 안에 세수를 통해 가지고 걷어들여서 주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하면 지방채인데 지방채도 연도가 있고 다 만기가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균형발전으로 내년도 예산을 556조 잡을 때 16조 6천억 정도 잡았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지방채 인수 등 지방 재정을 보강하는데 5조 1천억 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얼마 가져갈지 모르겠으나 이 지자체 쪽에서의 이런 지원이 약간씩 받으니까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도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이 획기적인 생각이네요. 창의적인 생각이고. 네. 예. 청취자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죠. 3463님. 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이 세탁소는 빠졌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재택근무로 하루에 손님 1명에서 3명 올 때도 있는데 이 세탁소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게 참 네. 뭔가 사각지대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특별 지원 이렇게 선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드 그 수수료 면세를 받을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연 매출 한 그 3억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한 매출 1억 정도 더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서 연 매출 4억 원 이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통신비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많으세요. 0536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글을 길게 써주셨는데요. 통신비는 안 줘도 됩니다. 본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통신사에 주는 건데 통신비 너무 비싸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통신사로 들어가는 돈 정부가 가져가요. 그 도움도 안 됩니다. 매달 나는 통신비를 깎아줘야지 매달 통신비를 네, 네, 깎아줘야지 한 달 이거 소용없습니다. 이런 의견 네. 주셨고요. 4329님은 국민들한테 돈 주지 마시고 이 백신을 수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백신을 만드는데 돈을 쓸 수 있도록 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국민들에게 이 돈을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의견도 네. 뭐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국민들의 소리를 지금 국회의원들도 듣고 있을 거니까요. 예. 이번 의회에서 잘 그 상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이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럼요. 예.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도전하는 분들이 또 이제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네, 있고 네,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뭐 사전 청약이라고 하지만 그 일단 집이 없어야 되고요. 예.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고 또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서울 등 투기 과열 지구에 이제 살고 있으면 반드시 2년 이상 있어야 머물러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반 청약과 동일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우선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의무 거주 기간인 경우는 1, 2년 뒤로 예상되는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국토부가 얘기했던 내년부터 3개 신도시 사전 청약 내용에 보면 30% 정도는 신혼부부한테 배정이 되고 25%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쪽으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혼부부, 또 네. 생애 최초,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요 특별 공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특별 공급도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가 돼야 되고요. 예비 신혼부부라든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 여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 돼야 되고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3년 이상? 네네. 여기에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한 개만 충족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전 청약 때는 이제 충족이 됐는데 아하. 청약 시 이제 수입이 늘어나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소득 심사를 다 통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 소득이 변할 경우는 추가로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젊은 층들은 역시 내 집 마련에 목말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요. 네. 이분들을 위한 좀 청약 전략 좀 얘기해 주시면요. 아무래도 이번에 뭐 이게 특별 공급도 있고 사전 청약하는 이런 분양하는 것들은 그 주변 시세보다 한 20-30% 싸지 않습니까? 예. 당첨이 되면 너무 좋죠. 내 집을 갖는 것도 있고 소득의 그 소득적인 측면에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패닉 바잉 30, 40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 청약을 이제 미리 공개를 하고 공급 대책을 정부에서 애쓰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가점이 낮고 특공 대상 아니라면 대규모 택지를 좀 노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사전 청약 물량 발표된 그 6만 호 가운데 경기 또 그 하남시하고 남양주시, 인천 계양, 또 서울 고덕
강일지구하고 강서지구 같은 경우는 한 총 4만 3천호 정도 되거든요. 네. 이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인데 다른 도시에서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또 서울의 용산 전기청이라든가 남태령 군부지 경기 성남 복정 같은 데는 17,000 가구가 있는데 여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분양이 되기 때문에 여긴 청약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뭐 부사장님이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경제 얘기는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네. 끝으로 좀 청취자분들 이번 주에 이런 좀 경제 이슈, 경제 뉴스는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 네. 좀 찝어주시죠. 네, 모두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정부가 7조 8천억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경 예산안이 이번 주에 국회 심의가 진행됩니다. 당정이 목표한 대로 18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추석 전에 아마 지급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 국회 처리가 목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추석 네, 연휴 네. 전에 이제 지급이 되니까. 왜냐하면 준비할 게 많거든요. 예.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통계가 이번에 나옵니다. 이거 언제 나오나요? OECD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고요. 예. 한국은행이 2분기에 기업들의 그 경영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 경영 분석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예. 한국은행의 이 기업 경영 분석 결과는 언제 나오죠? 이번 주중에 나오는데요. 예. 제가 수요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쯤으로. 예. 조금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네. 지금 사실은 미국, 중국의 IT 기업 화웨이에 대한 네. 미국, 중국의 이제 추가 제재 발효가 내일부터인가요? 네, 그래서 15일부터. 지금 상당히 좀 긴장감이 흐르는데 네. 이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짤막하게 얘기해 아무래도 주시죠. 결국 이제 지난번 틱톡 건도 있지만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가 그 미래 그 산업으로서의 그 미국을 이겨내기 위한 그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들이거든요. 이 예.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위협적이기 때문에 계속 그 굴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LG 디스플레이 업체들 이런 데도 결국 화웨이가 이렇게 좀 제재가 되면은 이쪽이 우리의 그 반도체 상당히 수요하는 그런 고객이에요, 실은요. 그런 데서 단기적 충격은 있겠지만 또 화웨이가 여러 가지 통신 장비 업체에 그 부품을 또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화웨이가 만약 위축된다면은 상대적으로 SK나 그 삼성 같은 데는 또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문제는 이런 뭐랄까요. 반도체 부품 조달기를 차단하는 관계에서 미국이 제3국 반도체 회사들한테도 미국이 허가를 받으라 그러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한국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정책 쪽에서도 미중 간의 그 패권 전쟁 사이에서 한국의 기로가 선택의 기로가 지금 맞서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예, 홍성재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